자, 이게 2019년 9월 2학년 학평 경제지문인데, 일단 보시면은 1문단의 내용이 일단 슥 보면서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알아야 되는데, 뭐 통화정책이랑 재정정책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거 일단 1문단 읽으면서. 자,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치는데, 정부는 재정 정책,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펼칩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고, 중앙은행이 통화 뭐예요? 돈을 관리하는 곳이니까요. 이 정책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달리 활용이 되는데, 보시면 경기가 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총수요가 뭐예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내에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 국민들의 이 사회에 돈이 많이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회에 돈이 많이 돌아야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 생활을 하겠죠. 그것이 바로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내릴게요. 여기서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됐건 경기가 안 좋을 때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중, 민간, 뭐 사회, 우리 나라에 돈이 많이 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돈이 많이 돌게 하기 위한 겁니다. 돈이 많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확장적 뭐 이런 건 안 쓸게요. 여기에서 음,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게 뭐예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라에 푼다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국가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쓰는 곳이 민간 업체들이다. 아니면 뭐 국민들을 고용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진 게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낮추는 거예요. 세금이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에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야 되는 것을 줄여주는 것 역시도 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통화 정책은 이것도 역시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해야 하는데 보시면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통화량을 늘리고 그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얘네도 똑같아요. 통화량을 늘리는 거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죠. 얘네가 통화량을 늘리게 되는데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정부 지출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뭐 그 자세한 효과, 자세한 영향은 당연히 조금씩은 다르게 보겠지만 일단은 가장 간단한 것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통화량이 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또 총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자율을 낮추면은 왜 총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왜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돌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예요.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썼다가 지울게요.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계,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축을 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제학에서는 간단하게 알기 위해서는 대출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업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율이 내려가면 이자율은 뭐예요? 화폐의 가격이죠. 화폐의 가격, 화폐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 돈을 예금함으로써 내가 받아가는 대가, 이게 낮아지니까 저축을 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고 기업은 대출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내야 되는 게 적어지니까 얘는 받는 게 적어지니까 저축이 줄고 얘는 내야 되는 게 적어지니까 대출을 늘리고 그리고 기업이 대출을 한 것은 어떤 사업에 쓰여요? 간단하게 이 가게에 있는 구성원들, 우리나라 국민을 고용하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저축이 줄어드는 것은 뭐예요?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 결국은 국민의 주머니에 돈이 많이 돌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대적인 상황도 똑같은 겁니다. 확장적 재정, 지금 이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말을 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초록색으로, 아니 파란색으로 경기가 너무 좋을 때, 너무 좋으면 무슨 일이 생겨? 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막 생겨버리면은 그걸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빵 하나에 5만 원 주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 수요를 낮춰줘야 되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긴축적인 재정 정책, 뭐 긴축적인 통화 정책, 예, 긴축, 확장. 이 확장이랑 긴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푼다. 돈을 많이 안 풀고 쪼아가지고 돈을 많이 끌어안는다. 그래서 긴축시킨다. 이 긴축이라는 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확장이랑 긴축에 대해서는. 정부의 돈 씀씀이를 확장시킨다. 정부의 돈 씀씀이를 긴축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정부의 주머니 자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때 더 줄어들게 될 거고 긴축 정책을 펼칠 때 정부의 주머니는 더 불게 되겠죠. 긴축 정책을 피게 되면 돈이 많이 돌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도는 여기다가 살짝 쓸게요. 많이 도는 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정부 지출조차도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원래 정부 지출이 일정하게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돈은 돈에 1조를 했었단 말이야. 그걸 줄여버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라의 돈이 도는 거 양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조세를 올려버리면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버리니까 사람들 돈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비율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통화정책을 펼치면은 긴축 통화정책을 펼치면 통화량을 줄인다거나 평소에 찍어내던 돈보다 더 적은 것을 찍어내면 되는 거겠고요. 이자율을 올려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가계 저축이 늘어나겠죠. 돈을 그러니까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현금 보유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기업은 대출을 많이 못하죠. 그래서 기업 투자를 많이 못하게 돼요. 당연히 고용도 많이 못하게 되죠. 이것도 역시 가계의 현금 보유량을 줄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이 1문단에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11분, 12분가량의 시간이 소모가 됐어요. 그런데 이 1문단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머릿속으로 들지 않았으면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 됐을 겁니다. 왜냐면 이걸 바탕으로 이걸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일단 1문단 마지막 볼게요. 그래서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긴축 확장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 뭐예요? 색다른 이견이 아니죠. 색다른 의견이에요. 다른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를 들 수 있다. 두 학파의 입장 차이를 확장적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사실은 이미 정해진 거죠. 이 검은색으로 썼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확장적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지문이 어려웠다면 당연히 확장 정책과 긴축 정책은 이렇게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므로 응용 문제에 긴축 정책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 긴축 정책 이야기 안 했으니까 파란색은 일단 다 지우고 시작할게요. 확장 쪽만 깔끔하게 만들고 시작을 해봅시다. 이것도 안 해도 되겠죠? 또 이것도 이렇게 자, 통화주의입니다. 먼저 체크부터 할게요. 케인스주의랑 통화주의랑 케인스주의입니다. 반면에 세모 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화주의 맞죠? 여기서부터 케인스주의 맞죠? 그리고 또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케인스주의 그리고 통화주의는 어디 갔을까요? 이거니?
여기 있는 거니? 이거니?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체크만 해두고 갑시다. 보시면은 이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 재정정책인데? 쓸데없는 소리를 할 뻔했네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정부의 시장을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대요. 통화주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가 뭔가를 건드리는 순간 다른 엄청난 효과들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전부 다 말아먹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랑 다를 게 없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통화주의는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밑줄 일단 치고요. 여기서 화폐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고, 화폐 수요는 특정한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화폐의 총액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거죠. 통화주의에서는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이자율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불경기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 정책을 지금 손 따라가세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 정책을 펼치면은 이 통화주의 같은 경우는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의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한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재정 정책의 결과로 인해서 여기다가 쓰지 맙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그 결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통화주의에서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은 화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죠. 이자율이 무엇이냐? 이 돈의 가치라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 근데 돈이 많이 풀리면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자율이 내려가는 게 맞아요. 많이 풀릴수록 가치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런데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은 화폐 수요가 크게 늘어나 버려서, 근데 수요가 너무 크게 늘어나 버리면은 많이 도는 것을 더 앞질러서 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사람들이 화폐 수요가 훨씬 더 많아져 버리면은 이자율이 이따만큼 증가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투자 수요는 내려가게 되겠죠. 오히려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려는 기업의 투자 수요는 내려가게 돼서 오히려 고용이 더 줄어들고, 지금 아까 그랬던 거 기억을 하세요. 가계의 고용이 줄어들고 가계의 현금 보유량이 낮아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량의 증가폭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낮아지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버려가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를 했는데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버려가지고 기업에서 투자를 못하기 때문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의도한 경기 호전 정책이 사실은 실패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는 기대보다 낮을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불황기에 정부 주도의 재정 정책보다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거를 쓰지 말고 정부 지출을 늘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 통화 정책을 펼쳐서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강제적으로 낮춰버리면 이 재정 정책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과가 발생을 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통화주의의 의견이에요. 여태까지 다 이해를 했죠? 이제 다시 케인스주의를 봐야겠죠. 두 개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케인스주의는 반면에 경기 안정을 위해 얘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만 보는 통화주의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교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고 봐도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이자율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투기적인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투기적 화폐 수요가 뭐냐? 통화량이 늘어나도 소비하지 않고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화폐를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뭔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소비하지 않고 그냥 안고 있는 거죠. 금고에다가.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이게 어디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통화주의 사람들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했던 통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통화주의니까 통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 아웃, 통화 좋아요 이렇게 해서 통화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화주의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펼치니까 당연히 우리께 더 맞아라고 말을 하려면은 상대방이 뭔가 좀 잘못했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걸 증명해야죠. 그러니까 통화주의에서 펼쳤던 통화 정책에 대한 주장을 반박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통해 통화량이 늘고 이자율을 낮추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라고 하니까 이 케인스주의는 투기적 화폐 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화폐에 대해서 두 가지 구분으로 나눈 거죠. 투기적 화폐 수요. 화폐는 원래 통화주의의 의견에 따르면은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게 뭐였어요? 시중에 돈은 화폐,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돈이라는 개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죠. 돈이 많이 돌게 하는 이 부분. 이게 바로 통화주의에서 가지고 있었던 화폐 개념인데 케인스주의는 두 가지로 화폐 개념을 나눠버려가지고 시중에 돈은 돈도 화폐고 근데 이 화폐는 투기적인 화폐 수요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쓰고 더 큰 이득을 위해서 꽁꽁 묶어놓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어떨 때 발생을 하냐면 이 통화주의에서 주장을 했던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줄임으로써 가계저축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게 해가지고 현금 보유량 많아지게 해가지고 총수요를 늘려버리는 그 정책을 펼쳤을 경우에 투기적인 화폐 수요가 늘어나 버려가지고 시중에 돈은 오히려 더 줄어들어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투자 수요라는 것이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그냥 여기만으로 그냥 한정해서 생각을 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돼서 시중에 도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기업 역시도 시중에 도는 돈이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섞어 가지고 다 돈을 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거의 증가시키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케인스주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를 거래에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가. 그러니까 거래하지 않고 투기적 화폐 수요로 자기 주머니에 꽁꽁 넣어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에 쓰는 것이 얼마나 크게 그게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죠. 이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단. 아니 분명히 이 통화량 늘리고 이자율을 줄임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분명 소득은 늘어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전부 다 써줘야 정부가 원하는 이 중앙은행이 원하는 그 결과가 일어날 텐데 이렇게 돼버렸을 경우에 오히려 이 늘어난 소득을 쓰는 것이 아니고 투기적 화폐 수요로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예상했던 만큼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인스주의는 통화 정책을 하는 게 좋다고 볼까요? 아니면은 재정 정책을 하는 게 좋다고 볼까요? 당연히 통화 정책을 깠으니까 케인스주의는 재정 정책을 하는 게 좋다고 본 겁니다. 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을 해서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행을 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은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의 아니죠. 맞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통화주의는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케인스주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여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의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할 것이라 보았다. 맞죠? 그래서 이에 따라 이자율도 낮게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예상된 거.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왜 통화 정책을 까다가 갑자기 재정 정책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 케인스주의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기적인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 투기적 화폐 수요는 이런 것이다. 따라서 통화 정책을 통하면은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서 화폐가 시중에 돌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가 화폐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케인스주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여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만 이 소득의 변화가 이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할 것이라 보았다. 이에 따라 이자율도 낮게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예상된 것보다 작게 감소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라는 말을 이거랑 연결을 지어야 되네요. 이 통화주의에서 말했던 통화 정책을 까면서 통화주의에서 말했던 재정 정책을 까는 것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네요. 통화 정책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통화 정책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이자율이 매우 높게 상승하고 더불어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투자 수요는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기를 호전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통화주의가 말한 재정 정책은 망합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깠네요. 그쵸?
투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말을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투자 수요가 예상된 것보다 이 재정 정책에서 이 사람들 통화주의가 예상한 것보다는 작게 감소할 것이다라고 해서 옹호를 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통화 정책을 펼치라는 거야, 재정 정책을 펼치라는 거야. 아마 재정 정책 쪽에 무게를 주고 있는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는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이 승수 효과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것의 몇 배나 되는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하는 게 그 돈이 딱 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출한 10만 원이 김 씨한테 갔다가 김 씨가 치킨집 박 씨한테 치킨을 10만 원어치 사고, 그러면 이 치킨집 박 씨는 10만 원으로 또 깸방 사장 이 씨한테 또 가가지고 깸방을 쓰고, 이 씨는 깸방 사장 이 씨는 또 10만 원을 쓸 수 있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10만 원을 뿌려주는 것이 사실은 박 씨, 무슨 씨였냐? 박 씨, 김 씨, 이 씨가 소비한 10만, 30만 원어치의 소비를 사실은 도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내 전체에 퍼져버리는 것을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 승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케인스주의는 이 승수 효과를 통해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건 뭐예요? 케인즈라고 하는데, 케인즈주의가 주장을 하는, 옹호를 했던 확장적 재정 정책의 옹호죠. 이것 역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또 옹호하는 거죠. 한편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케인즈주의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이자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야 돼요. 여기 이 통화주의에서 깐 말이 아니고 케인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자율 낮게 상승이 돼야 됩니다. 변화가 거의 없어가지고 아주 낮게 상승을 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투자 수요가 예상 투자 수요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계속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봐주셔야 좋을 거예요. 통화주의랑 케인스주의랑. 그런데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국가가 일종의 차용 증서인 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시중의 돈이 그냥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더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거 쓴 걸로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민간에 돈을 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돌려막기 같은 느낌으로 정부 지출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정부 지출을 한 돈까지 포함해서 국민에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 같은 느낌의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이자하고 원금을 줄게요 라고 하면서 시중에 돈을 빌리고 그걸 다시 정부 지출로 써버리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돌리는 거긴 한데, 아무튼 국채 발행으로 시중의 돈이 정부로 흘러 들어가면 이자율이 오르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가게나 기업들의 소비나 저축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대출이 줄어들면 투자가 줄어들고, 그쵸? 이러면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감소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정책을 너무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오바를 한 거죠. 이 오바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민간의 소비나 투자를 줄어들게 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승수 효과, 정부 지출로 인해서
승수 효과가 일어나요. 그런데 정부 지출을 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구축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뭐와 지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자율과 가계저축과 기업대출의 관계에서 지금 목표로 했던 모습이 있잖아. 목표로 했던 모습이 이자율을 낮추고 가계저축, 일단 기본적인 목표 자체가 이자율을 낮추고 가계저축을 줄여가지고 가계 소비를 더 많게 하고 기업 대출을 늘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이 돈이 다시 가계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식의 지금 그림을 기본적으로 그렸던 건데 이 그림이 지금 어그러지는 경우들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주의에서는 여기서는 케인스주의 동그라미를 칠게요. 통화주의에서는 이 구축 효과에 의해서 승수 효과가 감쇄되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가 기대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케인스주의 이야기하다가 통화주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주 짜증나게. 근데 이제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처럼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인정을 하면서 이 정책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네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오래 했네요.